안녕하세요. 낯설 시네마의 은밀하고 위대한 장철수입니다. 大ヒット映画「シークレット・ミッション」や「愛に奉仕せよ」を手掛けた映画監督チャン・チョルス。 네, 안녕하세요. 낯설 시네마의 여신. 네, 카라의 박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낯설 시네마에서 영화의 비밀 파헤칠 시크릿 넘버의 레아입니다. 世界で活躍中のグローバルアイドルグループシークレットナンバーのリーダーレア。 낯설과 맛있는 안주를 즐기면서 영화의 이야기를 나누는 낯설 시네마.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할 맛있는 술과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오,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네, 몽블랑을 그러면 우리 한 캔씩. 한 개씩. 자, 이거 좀 흔들어야 될 거예요. 이거 이렇게 흔들면 맞아, 큰일 나요. 안 돼. 터져요. 어. 와. 완전 달달해. 와. 이거 위험해요. 이거 위험해요. 위험하네. 네. 왜냐면 너무 맛있어서 막 먹다가 흑할 것 같은데요. 이런 맛이면 평소에 막걸리 잘 못 먹는 여자분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두부김치는 먹어봤는데 치킨김치는 처음 먹어봤어. 나쁘지 않은데? 맛있어요. 치킨과 이 막걸리의 조합. 치맥이란 말인데 앞으로 치막이란 말이 유행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천억 프로바이오. 프로바이오면 그거 아니에요? 유산균? 그쵸, 유산균. 내 몸속 유산균을 키우는 막걸리라고 하는데 이거 완전 건강해질 것 같은데 마시면. 화장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 이거는 좀 그래도 색깔이 되게 의외다. 난 실 줄 알았는데 약간 이온 음료 마시는 느낌? 요구르트 같은 그쵸? 이것도 맛있다. 저희가 이렇게 술에 자꾸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또 낯설 시네마잖아요. 잠깐 분위기를 또 띄웠으니까 우리 또 본업으로 돌아가서 그래야 되겠네요. 잊으면 안 되겠네, 우리의 일을. 해볼까요? 이제 목도 축축히 적셨으니까 그렇죠? 네, 또 촉촉한 어떤 영화 이야기로 네, 오늘의 낯설 시네마 네. 어떤 것들이 준비됐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오늘은 2017년에 개봉됐던 이망태 감독의 가을 우체국입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촉촉히 적셔줄 가을 우체국은 서른을 앞두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여주인공 수련과 오직 그녀와의 결혼이 인생 목표인 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네, 아시아의 별 보아 선배님의 첫 주연작이라서 정말 또 저희 후배들이 마음속을 많이 응원하기도 했지만 특히 또 영화를 보기 전부터 제목에서 느껴지는 뭔가 따뜻함, 아련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또 궁금하기도 했어요. 이 영화를 연출한 이망태 감독은 평소 작은 소재로 처음 20분을 잘 견디면은 스토리에 몰입하는 그런 감동을 주는 영화 좋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망태 감독님의 그런 어떤 연출 스타일이 이 영화에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전개 빠른 거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마음 편히 천천히 보고 싶은 사람한테는 네. 되게 너무너무 보기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태어난 이 마을에서 난 자랐고 한 번도 이사를 하지 않았다.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오빠잖아. 너 요즘 왜 그래? 사실 영화는 언어가 아니라 비언어적인 요소가 더 강한 예술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런 나레이션을 안 씁니다. 하지만 가을 우체국의 경우 한국에 아직도 이런 마을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관객들이 낯설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관객을 이해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나레이션을 사용한 거죠. 아마 그래서 레아 씨도 배경이 이해가 되니까 처음부터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랬구나, 나레이션이. 나레이션이 수목화와 함께 나오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 같으면서도 동화 같은 느낌을 주면서 화선지의 명물이 스며들듯 자연스럽게 영화에 녹아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이게 되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 수련이 꽃들과 이렇게 직접 그린 꽃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막 꽃들이 막 이런 얘기해요. 막
오빠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어요. 네, 막 너무 귀여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장면도 되게 뭔가 다른 영화에서랑 되게 다른 신기한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꽃들이 많은 게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보면서 힐링 됐어요. 네. 수련에게는 힐링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곳곳의 과거 회상 장면을 통해 어떤 현재 계시지 않은 아버지를 추억하잖아요. 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마음으로 세상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덕분에 생긴 따뜻한 동심으로 이런 스스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림 속 꽃들과 그런 말동무로 지내면서 외로운 본인의 일상을 채우기도 하지만 또 오랜 시간 본인의 곁을 지켜준 정말 진짜 사람의 말벗 준이 있잖아요. 이학주 씨가 나오시는데 저는 사실 이 두 사람의 관계 또한 동화 속 주인공 같은 뭔가 그런 몽글몽글하고 설레는 그런 느낌이 맞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준아, 여기 웬일이야? 누구야? 아, 집안 조카. 난 오늘 결정했어. 누나랑 결혼할 거야. 그게 내 인생의 목표야. 아이고, 그 마음 10년만 지키면 너랑 결혼해줄게. 알았지? 어서 가봐. 두근두근하다. 진짜 교복을 입은 준이 막 멋지게 친구들 앞에서 고백하는 모습이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막 응원하게 되고 네. 사실 이렇게 영화인 걸 알면서도 보면서 내가 아까처럼 막 고백받는 느낌이 들어서 맞아. 막 설레기도 네. 했다가 또 주인공들이 막 이렇게 손 잡고 막 같이 막 흐뭇하게 웃고 있고 네, 뭔지 아시죠? 뭔지 알죠? 특히 두 분이 많이 이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네. 만약 두 분은 가을 우체국에서 준과 같은 남자가 현실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마음이 중요하죠. 결혼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지고지순하게 순애보적인 사랑. 진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랑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근데 저도 약간 이렇게 확 뭔가 믿음을 주고 확 잡는 남자라면은 사실 나이 상관없이 확 끌려갈 것 같아요. 네가 한번 해봐라. 자, 잡고. 잘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돈을 많이 받는 알바라고 해도 저렇게 하는 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도 있는 알바인 거죠? 일인 거죠? 저도 레아 씨처럼 이 장면에서 충격적이긴 했는데요. 저도 꽤 오랫동안 영화 일을 했지만 어떤 이런 영상을 보거나 실제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나면 요즘은 이제 분쇄기를 이용해서 곱게 빻아서 이제 보관하는데 네. 기계가 없던 과거에는 이렇게 수작업으로 쇠절구에서 빻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 근데 이 시골에 그런 기계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유골을 빻는 네네. 주인공 준과 또 이걸 보는 관객들의 어떤 충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유골을 빻는 장면을 감독님이 고수한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 장면에서 그 상주들이 준에게 직접 돈 봉투를 건네면서 잘 빻아주세요라는 부탁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뭔가 여러 가지 감정을 생각이 느끼게 크니까. 하는 그 대사였는데 뭔가 또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대사에 감독님이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네. 저는 이 장면을 보는 내내 주인공이 정말 얼마나 절실하면 또 이런 일까지 해서 돈을 벌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어떤 이런 하얀 어떤 뼈를 보면서 사람이 죽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잘 빻아주세요라는 말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잘 보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런 말을 하는 참 유족들의 입장도 굉장히 그쵸. 느껴지고 마음이 준의 입장도 느껴지고 네 그렇습니다. 일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준이 일을 닥치는 대로 하는 건 수련과의 결혼 자금을 사실 모으기 위해서였잖아요. 5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였는데 나 5천만 원 거의 다 모았다. 그렇다고 갈게. 저 금액은 결혼 자금이다. 이라기보다는 네. 결혼해서 뭘 할까? 주는 결혼해서 세계 여행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준의 목적은 어떤 세계 여행을 가서 수련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 떠나기 위한 그렇죠. 그 그런 자금. 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준이 이 돈을 모았는데 이들의 사랑에 걸림돌이 나타납니다. 아 진짜. 참, 무슨 제사를 낮에 지내나? 글쎄 말이야. 그거야 제주맘이죠. 네? 어허이, 세상 말세다. 말세야. 사실 이 장면을 보니까 그 세계 일주를 가려던 목적이 정말 그냥 단순히 나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집안 어른들의 반대 혹은 이런 부딪힘들 때문에 이곳을 떠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 않았나라는 걸 좀 그럴 수도 느꼈습니다. 있겠다, 진짜. 사실 요즘엔 또 다들 사는 게 바빠서 가족끼리 모이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낮에 지내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예의에 어긋나는 걸까요? 글쎄 일본에서 제사라는 게 없잖아요. 일본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의 가을 우체국을 소개할 당시에 제사와 어떤 비슷한 뜻으로 구색을 맞춰서 이제 법사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제사가 무엇인지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규리 씨가 한번. 일단 한국에서의 제사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면서 정성을 표현하는 그런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처럼 선조들을 위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예로부터 제사를 12시 자정에 지내왔어요. 그 이유는 이제 돌아가신 날 중에서 가장 이른 시간, 즉 첫 시간에 지내서 가장 빨리 드실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죠. 그런데 바쁘게 사는 요즘 시대에 다음 날 출근할 수도 있는데 12시에 제사를 지내는 게 어렵다면 한국 풍속상 전날 당겨서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일 오전에 지내는 게 조상을 위하는 마음으로 더 합당하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낮에 제사를 지내는 수련의 행동이 잘못된 건 아니죠. 네. 다만 수련의 갑자기 제사를 밤에서 낮으로 바꿔 지내는 게 준과의 사이를 어떤 방해하는 집안 어른들을 향한 작은 반항이지 않았을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시간을 바꿔버리면 매년 이렇게 그 시간에 왔었던 이제 그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한국 속담 중에 귀신같이 한다는 말이 있죠. 네. 그 말대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3일 굶으면은 그 동네에서 어느 집에서 가장 먼저 밥을 짓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도 그래서 있거든요. 그런 게 있구나. 네. 근데 만약 1년을 굶어보세요. 야야, 저 애들이 핏줄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부터 좀 말해봐라. 이 13촌이라 그러면 굉장히 먼 것 같지만은 네 아버지랑 네 아버지가 이제 11총간이고 네 할아버지랑 네 할아버지는 이제 9총간이야. 그럼 네 증조부랑 네 증조부는 이제 7총간이고 네 고조부랑 이제 네 고조부는 당숙지간이지. 예? 그러면 네 고조부의 그 아버지랑 네 고조부의 그 아버지는 서로 삼촌지간인데 그러면 한 지붕을 같이 지니고 살았. 야 이놈 자식아. 너는 공업볼 되는 어르신한테 무슨 만행을 저지른 거야? 야 임마! 아니 또 영화에서 보면 수련과 준이 13촌 관계잖아요. 13천이 진짜 저 들어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쵸? 아까도 설명을 막 이렇게 들었는데도 헷갈리는데 이 13촌이라는 관계가 정말 결혼을 못할 수 있는 관계인 건가요? 동성동본이라는 것은 어떤 성과 본관이 같다는 어떤 뜻인데요. 본관은 내가 태어난 곳, 또 내 손주들이 어떤 거주하는 곳이라는 개념인데
한국은 성이 김씨라 해도 같은 김씨가 아니거든요. 네, 뭐 맞아요. 김해 김씨도 맞아, 있고 맞아. 안동 김씨도 있고 그래서 같은 김해 김씨와 김해 김씨끼리는 결혼을 못한다는 이로 인해서 한국에선 조선시대 때부터 동성동본 결혼을 금지시켰고 1960년 1월부터는 민법으로도 이를 규제했던 게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아까 말했던 그 이야기겠죠. 네, 같은 성 그게 김해 안 김씨는 된다. 결혼을 못한다. 지금도 그래요? 사실 본관만으로 친족 관계를 확인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론이 점점 거세지면서 1977년에는 동성동본 부부 8쌍이 위헌 소송을 걸었고 결국에 2005년 동성동본 금혼 제도가 전격 폐지됩니다. 근데 이 본관만큼 더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호칭. 이거 한국어 배울 때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막 엄마 쪽에 엄마는 다르게 부르고 아빠 쪽에 엄마는 다르게 부르고 그 위에도 다 다르게 부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한국인들도 좀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일본에 갔을 때 놀랬던 게 그런 게 구분이 좀 안 돼 있다는 거에 처음 놀라긴 했는데 아니요, 그냥 다 이모면 다 이모. 맞아요. 네.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촌수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다 외우지 못할 정도로 요즘을 사는 세대들은. 그래서 한국에서도 8촌을 초과한 경우에는 촌수가 높을 경우에는 뭐 고모, 이모, 삼촌 이렇게 대략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수련이 준의 고모가 되는 것도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쵸. 아니 나는 레아 씨 그것도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이모라는 말이 사실 이제 가족에서는 쓰이는 말인데 한국의 식당에서도 다 가면 이모 이렇게 부르는 맞아요.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러면 다 가족인가? 이런 생각해본 적 없어요? 왜 이모라고 부르지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나의 이모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진짜 한 600명 있을 거예요. 진짜 이모. 많을 것 같아요. 맞아, 너무 많아요. 왜 이모라고 하죠? 그러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한테 이모라고 부르는 건 고모와 이모 중에서 이모가 더 친근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엄마 쪽 친척이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런 인식 때문에. 아. 멀리 보면 다 우리의 친척이고 우리의 가족 같다. 이런 친근한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韓国の文化興味深いですね。映画の名場面を見ていきましょう。 우리 준이 너무너무 착하고 바보 같아. 우리 준이 그 친구 이제 겨우 26살인데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 아인데 진짜 이 영화에서 여기 부분이 정말 제일 울컥했어요. 맞아요. 모든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이 제일 오열했을 것 같아요. 저도 집중해서 본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 2분 30초나 되는 장면을 원신 원컷으로 진행했네요. 이 장면처럼 컷을 나누지 않고 원신 원컷으로 찍는 것을 정말 어려운데 이건 이제 보통 감정을 끊지 않고 네, 끝까지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떤 편집할 수 없게 이렇게 원신 원컷으로 찍습니다. 힘들 것 같아요. 배우 정말 입장에서도. 힘들죠. 그쵸? 네, 모든 파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특히 배우들은 처음에 어떤 담담한 감정에서 시작해서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막 폭발하는 그 순간까지 끌어올려서 터트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해보셨어요 혹시? 저도 해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원테이크 이런 씬에 익숙하지 않아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촬영을 보아 선배님께서는 5테이크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에너지가 또 많이 소모됐을 것 같은데.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런 원씬 원컷 촬영은 한 번 반복할 때마다 진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기계가 아니라 기계가 아닌데 감정을 추스르고 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끝까지 끌어올린 감정을 다시 처음에 담담한 감정으로 끌어내리고 또 폭발했던 감정을 다시 끌어모은 다음에 또 다시 끌어올리고 5번 정도 찍으면 정말 탈진하는 어떤 배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 찍을 때 정말 배우가 감정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들 뭐 조용히 움직이고 또 귓속말을 한다던가 저는 사실 그렇게 막 조용조용히 해주시잖아요, 옆에서. 더 안 될 것 같은데 집중이? 그러니까 그게 더 스트레스 받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더 부담이 된다고 해야 되나, 배우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부담감과 압박감, 책임감이 생겨서 정말 이거를 한 번에 제대로 끝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뭔가 그런 딱 뭔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조감독들이 이럴 때 막 배우 감정 잡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베테랑 배우들은 그럴 때 야, 그 말이 더 신경 쓰여.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배우들 이제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렇죠. 그쵸? 배우들은 뭐 또 오히려 다 주목하고 있으면 그게 더 신경 쓸 수 있죠. 네. 감독님이 뽑는 가을 우체국의 결정적 장면, 놓치면 안 될 최고의 명장면 뭘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아 정말 많았죠. 뽑기가 어려웠는데 보아 씨의 어떤 오열신도 정말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뽑고 싶은 장면은 코스프레 사진 촬영 장면 있죠. 옷을 계속 갈아입으면서 네 세계 각국의 어떤 의상을 갈아입으면서 셀프 카메라를 찍는 모습이 있는데. 이 장면에서 어떤 수련의 슬픔, 또 이제 준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기쁨,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섞이는 페이소스를 느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특히나 또 아시아의 별, 우리 보아 선배님의 이 매력이 언뜻 또 이렇게 여기서도 묻어나왔던 새로운 변신과 잠깐 이렇게 묻어나왔던 또 장면이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팬심으로서. 이번에는 제가 물어볼게요. 두 분이 생각하는 이 영화를 꼭 봐야 하는 나의 어떤 한 줄 멘트? 영화 시작할 때 보면은 수련이 곽꽃이라고 하나요? 네, 그 꽃이랑 인사를 나누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곽꽃이 뭔지 찾아봤는데 곽꽃의 꽃말이 믿음직한 사랑, 그리고 추억, 믿는 마음. 뜻이었구나. 네, 그런 꽃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쁘다. 그쵸. 이걸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랑, 추억, 믿는 마음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주는 영화 가을 우체국이라고 저는 한 줄 멘트를 너무 완벽한데요? 저는 잠시만요. 부담스러운데요 지금? 저는요 눈물은 나도록 너무 아름다운 영화. 정말 저 눈물이 잘 없거든요. 아, 그래요? 의외네. 네. 의외다. 저 진짜 없어요. 근데 울컥했어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누가 봐도 오열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거예요. 지금도 약간 눈이 촉촉해져. 아, 그래서 촉촉해져 있어서 네.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저 않구나. 진짜 로봇이에요 거의. 근데 보아 씨는 진짜 어린 나이부터 활동을 했는데 그쵸.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아프면 자기 손해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으며 울어도 힘든 일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걸 16살에 했던 말이래요. 같은데요? 네, 이 말 저는 그래서 꼭 봐야 하는 한 줄 코멘트로 네. 안 보면 자기 손해다. 이런 말 해주시고 싶습니다. 네, 이 영화는 안 보면 자기 손해입니다. 아, 지금 이 말씀을 하려고 지금 많이 깔았죠. 네, 가을 우체국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알아봤는데요. 이처럼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한 영화 이야기, 알면 알수록 더 보고 싶어지는 영화 감상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낯설 시네마는 새로운 영화로 다시 찾아옵니다. 映画「秋の郵便局」はスターチャンネルでお楽しみください。 우리가 세계 곳곳에 소외 아동을 돕는 기부 챌린지를 하잖아요. 지금 제가 내는 영화 관련 퀴즈를 맞히시면 여러분들의 정말요? 성함으로 기부할 수 있는 네네. 좋아요. 수련이 오열하던 장소에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의 이름은 정답. 아니야, 이름 얘기 안 했어. 귤이 느티나무? 철수. 미르나무.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네.